우리 사회에는 선거철만 되면 간혹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층의 고민 중 하나는 군대 문제인데, 만약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면 당장은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안보 및 생존과 직결되는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쪽이 최선의 선택지인지 여러 관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인구와 군사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도 기준 5,200만 명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절반 수준인 2,600만 명이며 중국은 14억 1,200만 명입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인해 전술로 침공해 와서 우리의 통일이 좌절된 적이 있었죠. 중국 인구가 막연히 많다는 생각만 해왔었는데 정확히는 우리보다 27.3배 많군요. 우리의 또 다른 이웃 일본은 인구가 1억 2,600만 명입니다. 우리의 2.4배입니다. 다음은 국가별 군병력 인원수입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닷컴에서 발표한 2023년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현역 군병력은 55만 5천 명이고 북한은 120만 명입니다. 북한은 인구는 우리의 절반 수준인데 현역 군병력은 우리보다 2.2배 많네요. 중국의 현역 군병력은 200만 명으로서 우리의 3.6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현역 군병력은 24만 명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국지전이 아니라 장기간의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현역 병력이 2.2배 많은 북한이나 3.6배의 중국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현 징병제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에 의하면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남자 청년층의 군 입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나 그 비율은 5.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력을 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파이어파워닷컴이 평가한 2023년 세계 재래식 군사력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 기준이며 병력이나 무기 외에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수보급, 국방비 예산 규모, 사회기반 시설, 자원 등에 대해 산술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공인된 자료는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재래식 군사력 순위 1위는 미국이며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는 영국, 그리고 그 다음 6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은 8위이고 이스라엘이 18위이며 북한은 34위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 국가별 핵탄두 보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에서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는 총 9개이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핵탄두 보유 숫자를 보면 러시아 5,889개, 미국 5,244개, 중국 410개이며 프랑스 290개, 영국 225개, 파키스탄 170개, 인도 164개이고 이스라엘 90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30개입니다. 아울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미국 개입을 억제할 수단으로 핵탄두 보유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20년대 말까지 핵탄두 보유량을 1000개로 늘려서 현재의 410개 대비 2.4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재래식 군사력 1위부터 9위까지 중에서 핵전력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뿐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등과 같은 사유로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보니 놀랍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주변이 모두 핵무장한 국가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할 수 있는 핵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국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전쟁 억지력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징병제냐 또는 모병제냐를 떠나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대응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영토는 한국의 20%이고 인구는 840만 명으로 18% 수준으로서 재래식 군사력은 전 세계 18위이지만 주위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핵탄두 90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간 군사동맹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받을 시 양국 간 협의하여 미군이 참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시에는 그것이 인계철선이 되어 사실상 미군 본토 병력이 자동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28,500명의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조중 동맹 조약을 1961년에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전쟁 발생 시 중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 조약을 2021년 7월에 20년간 자동 연장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군이 이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한반도로 침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도 1961년 조소동맹 조약을 체결하여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이 있었으나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게 이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러시아는 1996년에 이 조약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과 군사동맹이 아니며 자동 개입 비행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하여 그해 1월에 갓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약 일주일 후 트럼프는 정상회담 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 발언 내용을 언론에 전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수천 년간 많은 전쟁이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 트럼프가 언론에 밝힌 시진핑 발언 원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Xi Jinping.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시진핑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은 이웃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며, 더욱이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가 잘못된 역사적 인식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을 펴나갈 때 군사적으로도 국가 간 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이 소위 과거 그들의 속국이었던 한반도에 중국군을 침공시켜 다시 중국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사회정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과연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운 것인가?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 문제를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습니다. 그는 다음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병역은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의무일까? 아니면 노동시장에 의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른 힘든 직업, 예를 들면 광부나 어부처럼 위험한 일의 하나일 뿐일까? 결론적으로 그는 모병제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병제가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반박에 따르면 모병제는 겉보기만큼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강제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회에서 더 나은 대안을 택할 수 없어서 입대를 결정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징집되는 셈입니다. 즉, 징병은 법이 강제하나 모병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하는 것이죠. 모병제를 시행하는 미군의 경우 군대의 구성계층을 살펴보면 현역사병 가운데 저소득계층 및 중간소득 계층 출신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훈장을 받은 바 있는 할렘 출신 미국 민주당 의원 찰스 랭글은 모병제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징병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전쟁터를 외면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취약해진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혹적인 보너스와 교육 기회에 끌려 입대한 사람들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뉴욕시의 병역 부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 2004년에 뉴욕 출신 병역 지원자 가운데 70%는 저소득층 계층의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사회에서 기회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시장을 통해 병역을 배분하는 것은 대안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병제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박에 따르면 병역은 단순히 여러 직업 중 하나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군인을 고용해 전쟁터에 나가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치 못한 처사라서가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미국 군대는 용병의 색채가 짙다. 돈을 받는 프로페셔널 군대는 그들이 대신에 싸워주는 사회와 크게 유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같은 시민 가운데 일부를 고용해 대신 싸우게 해놓고 우리는 발을 뺀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 다수의 시민과 그들 이름으로 싸우는 군인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병제는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를 장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나눠야 할 희생을 면제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의식의 약화라는 대가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시민의 의무로 본 가장 유명한 발언 가운데 하나는 계몽주의 정치 이론가 장 자크 루소가 하였는데요.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시민의 의무를 거래되는 물건으로 바꾸는 행위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공의 업무를 시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 들면 국가의 몰락이 가까워 온다. 전쟁터로 진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문대의 돈을 지불하고 집에 머무른다고 하였습니다. 모병제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 위주로 군대 가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렇게 공정하지도 않고 또 자유롭지도 않은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주변국들의 안보 위협 환경에서 강한 군사력을 통해 앞으로 100년, 500년 후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내부적으로도 건강한 사회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오직 징병제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